안녕하십니까, B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 투자하는 방법 중 레버리지, ETF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6월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과 다음 주 예정인 경제 지표들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를 연간 기준 및 5월부터 현재까지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맵을 지난 한 주와 3개월 단위로 어떤 종목이 상승하였는지 보겠습니다. 6월의 주요 이슈 및 다음 주 및 주요 일정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 주요 지수, ETF 및 레버리지 ETF와 ETN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표적인 나스닥 100 기준으로 하는 QQQ와 PSQ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 관련 백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투자를 위한 매도 원칙도 알아보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에 본인의 판단하게 원칙을 가지고 주의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방장님이 레버리지 ETF 변동성을 이용한 합성 매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금 규모가 클 때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주요 3대 지수 차트입니다. 녹색이 나스닥이고 파란색은 S&P 500이며 빨간색이 다우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 급락한 후 2022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고 그 이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지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말부터 행보장을 거쳐 2023년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 쪽으로 다우는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6월 16일까지) 3대 지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2.29% 상승, S&P 500 6.03% 상승, 다우 0.92%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초 지역은행발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으로 지수가 많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2일과 3일 영준회에 의해서 기준 금리 25bp 인상했고 금리 인하 부정 발언으로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은행 파산을 피하고 대형은행 합병 쪽으로 마무리되고 애플의 좋은 실적 발표로 5월 5일부터 지수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도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 경기 침체 관련 지수 하락폭 축소 등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챗GPT를 화두로 한 AI와 반도체 쪽 빅테크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6월까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14일 연준회에 의해서 기준금리 동결로 약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S&P 500 맵에서 지난주 일주일 변동폭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메타, 구글 등의 시가총액 큰 빅테크 위주로 상승이 많았습니다. AI의 최대 수혜주로 반도체 관련 주식, 특히 엔비디아가 10.12% 상승했습니다. 애플과 마소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신고가 대비 하락 비율이 큰 테슬라와 메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에너지와 헬스케어 쪽 제외하고 중소형주들도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S&P 500 맵에서 3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3개월의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지금까지 시가총액이 큰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65.95%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테슬라는 44.63%, 메타는 43.65% 올랐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20%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주요 지수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한 배짜리 ETF는 스파이입니다. 반대로 하락 쪽에 베팅하는 마이너스 한 배짜리 ETF는 SH입니다. 여기에 2배 상승은 SSO이고
3배짜리는 업로 ETF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3,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100개 기업만 모아놓은 나스닥 100지표 기준 1배 ETF가 QQQ입니다. 2배는 QLD, 3배는 TQQQ입니다. 마이너스도 똑같이 PSQ, QID, SQQQ ETF가 있습니다. 다우와 중소형주 모아놓은 러셀 2000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1배짜리 ETF가 삭세스 이후 여기에 TSMC를 합친 SMH입니다. 마찬가지로 2배는 3달러배는 소스퀘 ETF입니다. 팽은 주식시장에서 인기 있는 대형 기술기업 4개를 나타내는 야도입니다. 이 4개의 기업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팽기업은 정보기술, 인터넷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꼽히며 주식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팽 이후 여기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을 합치는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FNGS29, 세부 레버리지인 펀드와 걸치가 있습니다. 펀드에는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한 ETF가 벌츠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가 자본을 빌려서 투자에 사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투자자가 소유한 자본보다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어 가능한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일반적으로 대출, 파생상품 또는 투자회사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자금을 사용하여 자신의 자본과 함께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투자자는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며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ETF. 이는 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2배, 3배 또는 그 이상으로 추적하는 ETF입니다. 예를 들어 2배 레버리지 ETF는 주식시장 지수의 2배를 추적합니다. 따라서 원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비례하여 수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파생상품, 옵션, 선물, 스완 등의 파생상품은 투자자가 소유한 자본보다 큰 규모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는 신중한 평가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및 투자 지식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상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할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위험 관리. 레버리지 투자는 손실도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의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투자자는 포지션의 변동성과 시장의 움직임을 신중히 평가하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손실 위험. 레버리지 투자는 손실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원돈 자본보다 큰 규모의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므로 손실도 그에 비례하여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손실 감수 능력을 고려하고 손실이 전체 투자 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시간 관점. 레버리지 투자는 시간에 따라 자본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일일 수익률의 복리 효과를 반영하므로 장기간에 걸친 투자 시 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품 이해.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작동 원리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각 상품은 고유한 위험 요소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상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전문적인 조언. 레버리지 투자는 전문적인 조언과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금융 전문가나 투자 고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감수 능력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스닥 1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배짜리 QQQ와 2배짜리 QLD와 3배짜리 TQQQ 차트입니다. QQQ는 1999년에, QLD는 2006년에, TQQQ는 2010년에 상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9일 세계 ETF에 투자했을 때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차트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TQ 큐슈 9,388%, 로 95배 정도이고 QLD 3,819%, 로 39배이고 QQ슈 758%, 로 8.58배입니다. TQ슈 2021년 11월 17일 최대 19,011%, 로 191배입니다. 미국 주식처럼 지금까지 우상향했을 경우 세배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항상 배수가 높은 레버리지 상품이 투자 수익률이 항상 높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020년 10월 8일부터 투자를 같은 금액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2023년 6월 16일 기준 QLD가 36.2%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3배짜리 TQ슈는 가장 낮은 21.31%입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상승폭이 높으나 하락 구간에서는 그만큼 하락폭이 더 증폭되어 손해가 높아서 재상승 시 손해가 심각하게 됩니다. 다음 나스닥 100의 인버스에 투자하는 1배, PSQ, 2배, QID, 3배, SQQQ ETF의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QQQ 같은 경우 수익률이 차트상으로 마이너스 100%로 표현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합병이 되어서 최초 상장 시 가격을 역산하면 2010년 2월 16일 가격은 496만 2279달러였고 지금은 19달러이기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듯 인버스 상품이나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레버리지 상품 조절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의 복리 효과라고 하는데 왼쪽 차트에서 만약 한 달 동안 기초지수가 10% 올랐다면 레버리지 2배 상품도 2배 20%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합니다. 기간이 아니고 일간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당일에 각각 기초지수인 코스피 200과 타이거 레버리지에 같은 투자금을 투자했을 경우 1차의 기초지수가 10% 인상되면 레버리지 상품은 20% 수익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기초지수가 10% 하락해 다시 원금이 된다면 레버리지 상품은 20% 하락해서 4%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초자산이 플러스 10과 0%를 변동한다고 했을 때 11일차 때 기초자산은 0% 손실이나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 8%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시에 꼭 유의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운영사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정확한 배시로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괴로율도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하락폭이 커지면 ETF 운영사에서 ETF를 N면 병합을 먼저 하고 나중에 운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상장 폐지합니다. 오른쪽에 금융감독원에 있는 불완전 판매 민원 실제 사례에서 보시듯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원유 선물 가격이 실제로 마이너스로 간 경우가 발생했고 이를 추종하는 국내 원유 레버리지 ETN 상품들이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은 반드시 단기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자산의 전체기간 수익률을 따라가지 않고 일간 열매 복지 현상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단기로 투자하실 때 보시는 차트와 같이 SQQQ는 110% 상승 QID는 79.7% 상승 CSQ는 40.25% 상승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관한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 보이시는 경로에 가시면 원문 전체를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그림은 1885년부터 2009년까지 일간 기준 레버리지별 수익률 캡을 백테스트한 결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간 기준 2배 레버리지로 투자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로 했을 때 3배 레버리지는 기초자산 1배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컴파운드 애뉴얼 퍼센트 리턴은 특정 기간 동안 투자의 평균 연간 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복리의 효과를 고려합니다. 보통 백분율로 표시되며 투자의 종료 가치를 시작 가치로 나눈 후 1나누기 0도 수의 거듭 제곱을 계산하고 그 결과에서 2를 뺀 값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주식에 $10,000를 투자하여 $15,000로 성장한 경우 캡은 약 8.14%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S&P 500, 다우 나스닥 100과 러셀 2000 지수를 지수 생성 때부터 2009년까지 일간 기준 레버리지 투자했을 때 수익률 캡의 백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은 3배일 때 가장 높고 그 외에는 2배가 가장 높은 수익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의 논문이 2010년에 발견이 되어서 2009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테스트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사이트에서 QLD와 TQQQ를 똑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백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도 월 단위 적립식 투자 방법이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간은 2018년 1월에서 2023년 5월까지 초기 투자 금액 이니셜 어마운트는 $1,000로 하고 매월 $1,000씩 적립식 컨트리뷰트 픽스드 어마운트 먼스리로 투자하고 리밸런싱은 없이 100% 코에비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TQQQ 설정입니다. 기간은 2018년 1월에서 2023년 5월까지 초기 투자 금액 이니셜 어마운트는 $1,000로 하고 매월 $1,000씩 적립식 컨트리뷰트 픽스드 어마운트 먼스리로 투자하고 리밸런싱은 없이 100% TQQQ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QLD가 수익률이 더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투자 금액 토탈 인베스트는 $6,600으로 동일하나 QLD는 최종 금액 파이널 밸런스가 $121,674로 TQQQ $115,177보다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고과 TWRR도 QLD가 높습니다. 그리고 맥스 드로우다운 값을 보실 수 있는데 1년 동안 가장 많이 하락했던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QQQ 같은 경우 1년 동안 마이너스 79.08%까지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락이 적을수록 심적인 부담감이 적기에 QLD가 더 유리합니다. 투자하실 때 원금 투자 시점에 따라서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 50% 넘는 손실이 생길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분석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세배 ETF, 인소스크기와 세배 인버스 삭스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PHLX 세미콘덕터 인덱스는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추적하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 옴스,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삭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티커 명의롱을 뜻하는 L을 붙여서 소스크로 표기하고 숏을 뜻하는 삭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차트가 소스크이고 밑에 차트가 삭스입니다. 2020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월 26일까지 소스크는 81.94%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반대로 삭스는 마이너스 53.42% 하락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 삭스가 40.63% 상승했고 소스크 2-43.95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 선의 주요 지지와 저항 자리를 뚫고 상승 추세가 확실할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매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는 참 조용으로만 사용하시고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거래량의 변동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구간이 상승, 하락, 횡보 중에 어떤 구간인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말처럼 쉽지 않지만 지지와 저항선 추세선들을 이용하여 본인만의 판단 기준을 만드셔야 합니다. 소스크의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의 차트를 보시면 2023년 5월까지 횡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조건은 분홍색 선의 주요 지지와 저항 영역을 파악합니다. 저 같은 경우 두 개의 주요 지지와 저항선을 분홍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주가가 201선 혹은 121선 혹은 51선보다 위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 세 가지의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일 때 상승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겠죠. 다음은 슈퍼트렌드라는 보조 지표입니다. 14일간의 평균 ATR 값과 두 가지 랭스와 팩터로 계산한 지표이며 보이시는 빨간색 구간과 파란색 구간으로 표시되면 빨간 화살표는 매수 신호, 파란 화살표는 매도 신호입니다. 슈퍼트렌드는 변동이 급격하지 않는 대형주의 매수와 매도 기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최소한 슈퍼트렌드가 매수 신호가 발생한 이후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장님이 알려주신 일목균형표 구름대 최고점 위일 때만 매수하는 것으로, 그리고 미국 투자 대가 중에 한 명인 월리엄 오닐의 손잡이 달린 컵 모양 매수 규칙을 따르고 지금 차트에서도 회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손잡이 컵 모양을 보실 수 있고 풀백이 발생하고 상승할 때 매수 적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수는 분산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이 모든 걸 적용했을 때 보시는 녹색 화살표 첫 구간에 30% 매수, 두 번째 구간에서 70% 매수하는 것으로 투자하는 원칙. 다음은 매도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과학, 매도는 예술이란 말이 있고 방장님이 이야기하신 입절은 상식, 손절은 의지란 의미를 생각해보면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매도가 더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도도 거래량을 먼저 확인하고 전체적인 추세 확인 후에 11선을 하향하면 먼저 10%를 매도합니다. 그 다음 21선과 51선을 하향할 때 10%씩 매도합니다. 나머지 70%는 슈퍼트렌드 매도 신호 발생 후 일목균형표 구름대 최고점 지키고 주요 지지와 저항 자리를 이탈할 때 매도합니다. 추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30% 혹은 40%의 의지를 담은 익절 목표도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5% 정도의 손절 원칙도 만들었습니다. 차트에서 녹색 화살표를 보시면 4번에 나눠서 매도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나 보조지표도 의미가 없는 대폭락장에서는 전량 매도하는 방법도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스닥 지수 기준 마이너스 3% 이하 하락할 때 원칙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주체 및 관련 내용의 패드 쪽의 가장 큰 두 가지 역할이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을 추가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6월 패드 영준회의가 있었고 소비자 물가지수 CP 발표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속 확인해야 할 부분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월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월 5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인 힘겨루기로 연기되고 있던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합의안 서명을 하면서 미국 신용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졌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호주와 캐나다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6월 7일과 8일에 25bp 깜짝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일시 존재했었습니다. 6월 13일 미국 시간 아침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는 연간 기준 4.0%와 월간 기준 0.1%로 큰 폭 하향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쪽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고
6월 14일 FOMC 연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로 발표되었으나 18명의 영준위원이 미래의 기준금리를 예상해서 적는 점도 표에서 올해 안에 50bp 인상 쪽으로 많은 위원들이 예상하였기에 주수는 일시 하락하였으나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7월 금리 결정은 경기지표와 데이터 보고 판단할 거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덜 매파적인 발언으로 약상승 마무리하였습니다. 5월에 이어서 6월도 책출 PT로 AI 관련 빅테크 중심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엔비디아, AMD의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FSD에 대한 기대감과 포드, GM, 다른 충전기 사업 회사들이 테슬라 충전기 규격을 수용하면서 13일 연속 상승하는 신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중국 쪽 매출액도 증가하였고 ESS 사업인 파워월도 보조금 지급 결정이 되었습니다. 연준에까지 지수들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시장에 큰 악재가 없는 가운데 다음 주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잘 대응해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18일에서 19일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될 양국과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속 관찰해야겠습니다. 미국은 안정된 고용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고 침체 예상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서 내수를 기반으로 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올해 나온 경제 관련 지표들이 안 좋은 상황이며 과거 대비 주요 경제 주체들의 부채들이 높은 상황에 미국 금리 상승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일 때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로 지금은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에까지 와 있으나 중국 내부적으로 이번 경제위기를 잘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1일에서 22일에 파월의장에 하원과 상원 청문회 예정되어 있으며 영국과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예정입니다. 고용 관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S&P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 발표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해 수석 전략가는 베어마켓에 대한 예상이 틀렸던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골디락스 경제의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목 GDP는 재정부 양책과 전쟁, 노동시장에 의해 엄청나게 힘을 받았다. 또 팬데믹 이후 세계는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을 무시했다. 둘째, 은행 혼란의 안정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실패는 신용경색 위험을 높였지만 재무부와 패드의 비상유동성 공급으로 가라앉았다. 양쪽 긴축 효과는 사라졌고 유동성이 대량 공급됐다. 셋째, AI 열풍입니다. 은행 혼란을 막기 위해 공급된 유동성이 AI 테마로 유입되었고 투자자들은 경착륙 위험 증발에 따라 추격 매수에 내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약 900명의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랠리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여전 응답자의 약 절반은 자신을 비관적이라고 표현했으며 4분의 1가량만 남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많은 투자자가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예측보다 상승 하락 횡보의 시나리오에 따른 원칙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성투하십시오.